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사장학교 8번째 강의 이미숙 기독 여성산림문화원 원장님의 근대 민족주의와 김교신의 민족교육입니다. 곧 시작될 줌을 통한 본강좌에 앞서 강사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장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는 잘 지금 오신 거 보니까 잘 견디시는 거죠? 네, 예. 견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겐 김교신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전 대학 다닐 때 우리 원사님이 김정선 계시는데, 네. 김교신 선생님을 평소에 늘 얘기하세요. 네. 근데 질망과 암흑의 일제시대, 아마 유신시대와 암흑시대, 일제시대를 늘 연상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본 유학도 하셨고, 박물교사, 지도교사도 하셨다 그러고, 성서조선을 발간하기도 했고, 일제에 저항한 민족교육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도교회를 상당히 기피했던 것 같아요. 네. 무교주의자였고, 예. 상당히 평화를 사랑하신 것 같고요. 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한번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선생님이 길지 않은 생애를 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1901년도에 출생하셔가지고 1945년 해방 몇 달 전인 4월에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볼 때에는 이건 정말 일제강점기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그런 선생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잠깐 언급하신 대로 일제강점기에 민족교육에 헌신했던 기독교 지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1919년 그 3.1운동 경험하신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요. 그래서 유학 가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학에서 지리 박물학을 전공하시고 그 시기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어요. 일본 가서. 네. 그 전에는 이제 유교적인 그 가풍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시고, 개종할 뿐만 아니라 그때 처음에는 이제 제도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됐지만, 그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좀 실망하시고 우스무라 간조라는 그 개신교 사상가겠죠? 그분에게 큰 감화를 받으셔가지고 그분의 성서 공부를 귀국하실 때까지 7년 넘게 계속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귀국을 하신 게 1927년인데 귀국하신 후에 이제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그 같은 해에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6명의 동인이 같이 만든 그런 잡지를 발간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사로서의 그 민족교육과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민족교육을 거의 평생을 병행을 하셨어요. 이런 점에서는 이제 김교신 선생님에게 민족과 성서는 거의 뭐 생애적인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기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하셨던 민족교육은 아무래도 그 당시 선생님이 1927년부터 교편을 하셨기 때문에 20년대 후반에는 벌써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의 그 감시라든가 검열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교신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자율성과 나름대로의 열정, 이거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동시에 같이 진행했던 성서 조선을 통해서는 아까 교회 얘기 잠깐 나오셨지만 그 한국 교회와 그다음에 교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큰 영향을 줬던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 이런 것들로부터는 좀 거리를 취하면서 나름대로의 민족교육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교신 선생님은 좀 특수하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보고 한국 교회사를 보거나 아니면 한국 교육사를 볼 때 민족과 기독교라는 어찌 보면 종교이지만 종교적인 성향보다는 특별한 신앙관을 갖고 우리 민족에게 큰 배움을 주신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민족주의, 민족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향을 써가는데 선생님 글 보니까 김교신은 특별하게 민족주의에 독특한 면모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선생님 쓰실래요? 네. 뭐 근대 민족주의는 네. 사실은 서구에서 네. 이제 국민 국가를 형성하면서 음. 만들어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그 시점을 보면 네. 공교롭게도 외세에서 개화라든지 근대화를 강요받고 음. 또 그 강요받는 와중에서 아무래도 우리의 이제 국가 위기 속에서 공건성을 극복하는 이런 과제가 있는데 일제강점기로 들어오면서는 이제는 자주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민족이라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민족주의 이런 성향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식민지 조선에서는 추구하는 거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그렇죠. 성향을 띌 수밖에 없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이 또 이제 다양하고 그 민족주의를 실천하는 방법도 다양할 텐데 김교신 선생님이 특별히 주목하신 것은 조선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그래서 아마 그 김치도 관련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문화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소위 문화 전략을 좀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문화 전략이 이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갖는 그 의미는 일단은 피식민 민족들에게 저항의 힘을 부여하고 두 번째는 그 제국주의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서적인 결속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우리 김교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쪽 흐름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아까 조금 특수한 게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 민족주의를 강조하시면서 경계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민족의 이름을 내세워서 다른 어떤 것, 예를 들면 민족 내부에서 빚어지는 어떤 차별과 억압도 있는데 그걸 자꾸 덮거나 부차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근대 민족주의, 특히 서구의 역사에서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행여나 우리도 그거를 모방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화의 물결 속에 같이 들어온 그 서구 문물,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그쪽의 문물을 받아들일 때 조선 사람들이 이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특히 젊은이들이나 여성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 고유한 전통을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무조건 강한 나라의 문화 이런 것이 좋다. 거기에 쏠리는 것에 대한 그런 지적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식민주의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우려하셨겠네요. 그럼요. 그와 연동돼서 최근 또 세계 시민주의란 말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김교수 선생님이 살고 활동하시던 그 시기는 지금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세계화, 뭐 시민정신 이런 것은 좀 적었어요. 근데 하나 여기서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이 선생님께서 민족주의를 강조하시는데 그 바탕이 되는 기독교,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성서겠죠. 교회보다는 성서의 정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리교사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모든 교육을 일본에서 받아오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볼 때는 이거 뭐야 약간 매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선생님의 뭐 여러 가지 뭐 일기라든가 편지 뭐 다른 분들의 이런 걸로 종합해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인 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덤덤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예를 들어 김교신 선생님이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를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성서의 뜻에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거리와 비판의식을 가진 것처럼 민족주의도 일본이 우리를 침탈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은 나빠. 뭐 이런 일단 적대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강한 민족이야 라는 그런 피해의식 이런 데에 덜 이렇게 침전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는 것이 다른 민족주의 운동가라든가 민족교육가하고는 좀 다른 차이. 예. 그 영향은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이어지겠습니다만은 네. 무시무라 간조의 네. 그 평화사상, 네.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 네.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교육사상은 그런 면에서 역사 안에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 그리고 민중의식까지 구현됐다고 이렇게 연구되시더라고요.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민족주의라는 말인데 사실은 주의가 이제 붙는 말에는 항상 우리가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억압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선생님 민족주의보다는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민족과 의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결속하면서 그들과 나누는 어떤 연대, 헌신, 사랑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그것이 일본 그에서 배운 소위 말하는 그 성서의 정신이라 그러겠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조선 식민지 역사 속에서 구현할 거야. 그게 내 역사적인 사명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민족 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단순히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저항함과 동시에 우리가 민족의 주체성을 찾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계승을 하고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 된다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거기서의 실력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 보는 그런 실력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육체적인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게 뭐냐 그 송기정이라는 선수 있죠. 마라톤 선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 가슴에 예. 일장기를 이렇게 들고 나갔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분의 마라톤 코치를 김규신 선생님. 예. 양종고고. 네. 예. 제자였다면서요? 예,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규신 선생님 체육을 좋아하셨나? 네. 라기보다는 그 식민지의 한 사람이 어쩌면 일장기를 달고 외국에 나가서 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민족의 혼을 강조하고 네가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민족에게 큰 용기와 그다음 민족 정대를 풀어놓는 일이라는 이런 것을 고치하면서 같이 뛰셨다는 거. 그렇군요. 놀라운 일이죠. 예. 네. 그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민족 의식을 갖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고난 속에서 그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보면은 가끔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우리 민족이 원죄를 지고 있길래 이렇게 순환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업보인가. 그렇죠. 그런 게 선생님 자신도 안 생기지 않을 거고 선생님이 그 만나는 사람들부터 받는 어떤 질문 그다음에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확고하게 들어준 게 독특한 역사 의식입니다. 그렇죠. 그 역사 의식을 이제 도와주신 분이 그 성서조선의 동인 중에 한 명이었던 함석헌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성리설한. 그렇죠. 근데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성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그래? 성서에도 보면은 그 고난받는 민족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들은 뭐냐?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러냐? 운이 나빴냐? 아니면 그야말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냐?를 보기보다는 함석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조선민족이 다나는 이 순환사는 이건 불의한 거야. 이거는 어쩌다가 그냥 운명으로 그냥 불러온 게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불의한 거고 이러한 불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극복돼야 되는 구원의 과제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신 거죠. 그게 김규선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을 주고 맞아 바로 이거야. 식민지 민족이 단순히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그저 견뎌내고 투쟁하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큰 세계사적 의미로 볼 때에는 이런 특별한 지금 사명을 구원사적 사명을 가진 민족이다. 그러니까 긍지를 갖고 우리는 이것을 잘 저항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이제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도 김교수 선생님이 길지 않은 삶이셨지만, 만났던 사람들한테 누구에게 주로 많이 꽂히셨냐면, 소위 말하는 민중에 해당되는 작은 사람들. 같은 고난을 받아도 더 열악하고 그야말로 생존의 그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김교신 선생님이 그런 분을 교사로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힘든 학생들도 있었지만 사회 밖에서 예를 들면 소록도에 있는 그 나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어떻게 연관이 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분들의 이 고통에 내가 그냥 민족교육 이런 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나 거기에도 눈을 뜨셨고 그뿐이 아니라 이제 후에 조금 언급되겠지만 감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보니까 세상에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임호적으로 민족의 고난을 몸으로 겪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고 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갔던 그 군수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의 노동자들과 굉장히 많았다.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을 통하고 만나면서 선생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식민지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신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제가 보면 이런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민중의 현실 속에서 그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선생님의 교육, 민족교육 사상은 발전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규신의 교육 사상을 보니까 역시 감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성적인 측면과에 분리되지 않고 그렇죠. 융합된 거네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민족과 민중이 대립된 게 아니라 민족 속에 민중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중심축으로. 그러니까 민중의 해방은 곧 민족의 해방이 그렇죠. 있겠는데요. 그런 고난이 결국은 세계사적인 보편성에 부합하는 거라고 이해된 거고 그게 선민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제 다양한 이런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래산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산을 좋아하신 것 같고요. 다양한 민족교육 방법들을 실천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교육 방법들을 실천하시는가요? 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김교신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교육 방법론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딱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일기쓰기입니다. 일기쓰기도 무슨 교육 방법론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주목해 보는 것은 그런 거죠. 아는 것과 사는 것 그리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그런 측면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교육을 할 때 적극적인 사회운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정치와 정치 세력화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선생님은 개개인의 내적 변화를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내적 변화 대 그 내적 변화는 이론과 실천, 그 다음에 삶과 지식, 그 다음에 신앙과 생활 이거를 하나로 만드시는 거고 세 번째 이제 강조하는 것은 통합학습 방법인데 지리 선생님으로서의 지리 수업을 아주 창의적으로 하셨다는 이제 그거. 근데 우선 제가 앞에 일기에 대해 크게는 이제 세 가지인데 일기 쓰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자신이 워낙 일기를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제가 글 보니까 하루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하여튼 놀랬어요, 저도. 사실은 좀 일기 쓰는 거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그런데, 선생님 스스로가 열심히 쓰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출판된 그 김교신 전집, 전집. 7권에다 플러스 책이 붙잖아요. 그 중에 3권이 놀랍게도 일기인데요. 이제 일기가 다양한 내용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김정환 선생님도 주제별로 다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셨죠? 네. 그런데 그 일기 속에는 개인의 생활사는 물론이고 당대 사회상 그리고 당연히 그런 데서 보여주는 민족의 순환사를 아주 진솔하게 아주 작든 크든 있는 그대로를 쓰시면서 근데 기록만 하신 게 아니고 쓰시면서 성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훗날 누군가의 후세에게 혹은 나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그 본인이 쓰신 일기를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다가 공개를 하셨어요. 거의 12년 동안. 자기 일기를 공개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물론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이제 일기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김교신 전집에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일기 쓰기는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사를 팩트적으로도 기록하지만 아까 저 감정적이란 말 쓰신 것처럼 어떤 울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신의 비판 기타 등등을 아주 비교적 솔직하게 쓰셨는데 단 하나 위험성은 뭐냐 그 일기도 일제에 의해서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공개되니까. 그렇죠. 그뿐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기 쓰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막 열심히 썼는데 20년대 이제 30년대 막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 그 민족운동에 앞장설 때 이 학생들이 앞장을 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일기에다가 자세히 쓰는 거예요. 뭐 누구랑 만나기로 했다, 뭐 어쩌고 그거를 일제가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다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상당량의 많은 일기를 스스로 소각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남아있는 많은 자료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특히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하는 데는 귀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일기가 또 그 시대의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자기 심정을 또 어떻게 그 시대를 또 진단하는 것도 그렇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일기까지 쉽지 그렇게 검열할 줄은 몰랐지만 하여튼 그 시대는 좀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이제 일치시킨다라고 하고 인간의 그 내적인 변화를 더 중시하셨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어떤 정치적인 조직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을 이렇게 많은 집단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활동은 굉장히 자제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신도들이나 학생들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딴 데 두셨고요. 작은 실천을 많이 하신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오늘날 김교신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의 핵심은요.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계정 시대에 있지만 그 농업운동한 서울대학 농대의 유달림 씨 같은 사람들 쟁쟁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녹시당 운동한 장기자 박사도 제자였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교수 선생님의 막 거창한 어떤 이념이라든가 막 이론 이런 것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아주 작지만 아까 울기도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보여주시는 모범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들 나름으로 이 민족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학습을 잠깐 언급하자면 지리 수업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 학창 시절에 지리를 배웠지만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주 짧게 언급하시고 이제 다른 인문학적인 거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 주로 이제 그 민족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하셨고 교실 밖을 나가서 예를 들면 소풍, 원조교하고 그때는 그랬는데 소풍을 가서 대자연을 접하면서 얘들아 우리의 조국이 곧 우리의 국토가 곧 민족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적 순례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
우리의 민족의 역사, 뭐 답사. 그렇죠. 민족의 영웅 이런 거를 통해서 하시는 이런 통합 교육을 요즘도 아닌 그 시대에 나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또 용기와 창의력이 나오셨을까 했는데 주목되는 거는 아까 그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제도권에 선생님은 크게 매이질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기존에 되어 있는 제도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게 이제 인상적이에요. 그게 뭐 무교주의가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 속에서 학교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바깥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연결되겠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서조선이라는 그런 활동과 학교에서 교편의 활동을 병행하신 것이 저는 선생님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에게는 땅의 이치라고 하는 지리가 인문지리고 세계지리고 그렇죠. 역사적인 지리네요. 네, 네. 예. 그 속에 이치를 발굴하면 사람이 사는 모습도 보이고 민족이 네. 사는 길도 보이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성수소선에 깨구리를 슬퍼한다는 조화라는 글을 실어가지고 피라 사건이 터졌죠. 네, 이걸 네. 통해서 감옥 생활도 하시고 그렇죠. 어떤 내용이십니까? 이게 1942년도 네. 그때 이게 성서조선이 월간지거든요. 예. 월간지인데 참 놀라운 거는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네. 정말 김교신 선생님의 생애를 헌신해서 만든 잡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데 1942년 3월 네. 호에 네. 권두원에 길지도 않은 글이에요 사실은. 아, 거기 건두원이군요. 네, 권두원에 제목이 좋아하니까 그거 그대로 보면 개구리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왜 개구리가 죽었나 보니까 네. 이게 이제 3월이니까 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 가고 봄이 왔네. 예. 그러니까 만물이 소생하네. 예.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그 어떤 담 옆에 이렇게 좀 물이 고여 있는 데를 딱 이렇게 보니까 개구리 잘 살았나? 왜냐면 겨울잠을 잤나. 빠져나온 놈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요 개구리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겨울이 너무 사람과 죽고 있어요? 죽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와의 네. 조는 죽은 개구리 아니면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하는 죽음을 거죠. 슬퍼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맨 마지막 네. 절이 아주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그 동사한 개구리의 시체를 모아가지고 네. 매장을 해주셨대요. 매장을 하고 보니 그 담저 그 고인 물 그 아래 아직 두어 마리의 개구리가 기어다닌다. 살아있는 개구리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전멸은 면했나 보다 요렇게 하고 붙이셨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우화적인 그렇죠. 표현인데 이게 뭘 의미할까로 이제 일제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 이거 무슨 의도로 썼어 막 이러면서 결국은 그게 피라 사건이 돼서 1927년에 시작했던 그중 성서조선이 이때 폐간이 됩니다. 폐간이 되고 그때 관계했던 그 중에 함석 선생님도 계시고 김규현 선생님 말할 것 없고 그리고 그거를 봤던 독자들도요 다 그게 검거를 당하는 그런 상황. 네. 그래서 일단은 서대문 형무소 무섭다는 거기 들어가셔서 1년 동안 목살이를 하시고. 저는 이제 7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만은 그때 이 조화라는 글을 읽고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도 견뎌갔는데 나도 이 유신시대를 잘 견뎌가야지. 절대 불종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박정희 죽더라고요. 그랬네요. 이렇게 해서 조화라는 그 시대가 결국 현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이렇게 당하고 그 다음에 순환 중에 있지만 우리의 생명력은 꺼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이 역사는 가고 새로운 역사가 도래할 거야 라는 거를 암시한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제는 그것보다 더 펄펄 뛰어가지고 이제 미결수로 해가지고 옥에다가 그렇죠. 뭐 대통령 임기는 5인이지만 우리 민족은 더 영구하니까 이 시대를 잘 견뎌가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갑니다. 김교신의 상바 교육 사상이 현대 교육적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교육적인 의미 저는 두 가지를 네.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역시 민족 담론이에요. 그래요. 그때 시대에는 이제 근대 민족주의를 논하던 시대이지만 지금 이 세계화 시대에도 민족 내지는 민족주의를 둘러싼 이런 문제가 어쩌면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더 뭐라고 그랬죠?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세계화 시대의 민족 담론이 최소한 주목해야 될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민족주의적 배타성.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하나의 주제. 두 번째는 민족주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민족 내부에 있는 차별과 갈등을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모두 민족의 이름으로 덮고 넘어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민족들 사이에 큰 민족 작은 민족 관계없이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김규수 선생님이 그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민족 의식이라든가 역사 의식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성서의 가르침을 좀, 김규수 선생님을 사로잡은 성서의 가르침은 뭘까? 예.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는데 성서에 나타나는 민족의 이야기,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해석의 여지가 좀 다양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거기서는 두 가지가 주목되는데, 하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패권 의식을 갖고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특정 민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한 그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당하는, 아까 민중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작은 사람들에 대한 작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저항과 희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김규수 선생님도 이런 의미로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성서에서의 민족의 의미는 모든 민족 쫙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제국 하나를 이루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민족 사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각각의 민족의 평화를 누릴 것이냐, 이것이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제가 한 것은 역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교사 생활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점이에요. 따라서 그냥 저는 그걸 인간 존중의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 시대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그 선생과 학생 그 사제지간을 두고 거기다 이제 학부형 해서 너무나 이거는 이게 교사의 역할은 뭐며 교육의 의미는 뭐야 라는 이런 생각, 또 거기에다가 어떤 경쟁과 업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의 지배가 결국은 인간적인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저는 그런 고민을 김규수 선생님 교육사상을 통해서 성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땅한 한 말씀 더 추가하신다면 혹시? 없습니다. 네, 이따가 준비합니다. 예. 예, 오늘은 기독 여성 산림문화원 원장님이신 이미숙 선생님의 근대 민족주의와 김규신의 민족교육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압축해서 한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세계화 시대의 민족 담론은 이전에 필요하다. 아무리 세계가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겠지만 인간의 중심이 되겠다. 인간의 그 중심은 인간과의 상호 존중, 평화적 관계,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오늘날 서희초 학교를 둘러싼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이 관계 상실이 주는 김규수 선생님의 따뜻한 인간 사랑은 여전하게 효력이 잡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김교수님의 그 인간 사랑, 세계 사랑, 땅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